교재 102쪽 그 갈래 복합 지문을 보게 되는데, 갈래 복합이라고 하는 게 그 시 말고 산문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산문조차도 그 시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전시간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고전시간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노래인 이 고려가요 또는 고려서교라고도 부르는데, 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가 실제 수능에 출제된 것은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최근에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2000년도 수능, 선생님이 2003년도 수능을 쳤으니까 내가 치기도 전인 수능에 청산별곡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인 2001년도 수능에 가시리, 이렇게 두 번이 수능에 출제된 것은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최근 5년으로 좁히자면 2017년 6월 모의고사에 오늘 우리가 배울 가시리와 동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6월 모의고사에 서경몰곡이 나왔으며, 2020년 9월, 이거는 굉장히 최근이죠. 작년 9월 그 고3 모의평가에 역시나 가시리와 동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작품도 이 가시리하고 동동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고려가요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수능에 출제될 만한 작품은 10작품 이하기 때문에 그 작품 정도 봐두시고 고려가요의 특징을 봐두는 것이 수능을 대비할 때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고려가요를 선생님하고 처음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어떤 그런 면보다 고려가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고려가요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장르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 뭐라고 하죠? 아니 글의 장르 시조랑 가사입니다. 알고 있죠? 네. 시조랑 가사가 가장 유명한 시의 장르인데,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를 뽑으라면 고려가요, 우리가 오늘 배울 고려가요와 그 고려소교 똑같은 말입니다.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사와 시조는 어떤 그 노래를 부르느냐 그냥 낭독을 하느냐 이 차이였는데,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체가라는 작품은 수능에 나올 확률도 매우 적고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도 유명한 작품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체가 자체는 배울 필요가 없지만 고려가요의 특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와 상반된 경기체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주로 평민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애환과 감정을 대담하고 솔직한 가사에 담은 노래가 고려가요가 되겠고요. 경기체가는 그 평민들이 아니라 고려의 지배계층이었던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자화자찬하는 노래입니다. 나 잘났어 하는 노래가 경기체가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체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글을 우리가 붙여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원순문, 임노시, 공로사륙, 리정원, 디날림, 상운주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경기체가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원순의 문장, 이일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 결념은 이규보와 진알림의 운을 맞추어 빨리 지은 글, 유춘기의 대책문, 민광윤의 경서뜻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이거 전부 뭐예요? 이런 아이들 글, 시, 문장, 결념은 이거 전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뭔가 문학 작품 또는 이제 뭐 경서 뭐 이런 글로 적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누구의 뭐 이러면서 얼마나 글을 잘 지었느냐.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라는 거는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단 얘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이 사람들의 글 좀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학사금의에 빼어난 문화생들, 나를 쫓아 몇 명이나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글을 잘 썼으면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늘어놓는 작품이 경기체가죠. 너무나 현대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해외 축구 버전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컴이라고 공을 굉장히 잘 차는 옛날 선수가 있어요.
뭐 베컴의 프리킥, 홀란드의 득점력, 음악배의 스피드, 메시와 호날두의 챔피언스리그 득점 경쟁, 얘네들 압니까? 이 정도는 알죠? 네. 메시와 호날두 정도는 알죠? 덕배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역시 여러분들은 해축구에 많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뭐 손흥민의 드리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축구 버전으로 작성한 경기체가고요. 그나마 여러분과 나의 공통 접점을 찾자면 먹는 거라서 중국 음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짜장면의 고소함, 짬뽕의 얼큰함, 탕수육의 달콤함. 사실 이제 그 경기체가 버전으로 하자면 그 요리사 이름 적고 요리를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보라고 적었습니다. 군만두와 콜라 서비스가 주는 만족감, 깐풍기의 매콤함, 멘보샤의 바삭함. 아, 중국 음식의 향연, 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맛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셰프 이연복의 환상적인 요리들, 셰프 이연복의 환상적인 요리들. 아, 나를 쫓아 몇 명이나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요리사들이 자기가 요리 잘한다는 걸 드러낸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 잘 아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실 아이돌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 했는데 지식이 없어서 못 만들겠어요. 뭐 BTS의 누구의 그 노래를 쫙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 아이돌판 경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자랑하려고 쓴 글이 경기체가라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그 문장력을 그에 비해서 그 경기체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문장력을 자랑하는 글이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고려가요는 굉장히 솔직한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의 노래들입니다. 평민들이 삶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한 노래가 바로 고려가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대중가요에서 좀 비슷한 점점을 찾자면 좀 슬픈 발라드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의 배우 변요한 씨가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를 그 부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 노래의 느낌이 아마 고려가요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노래의 느낌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고려시대의 고려가요를 불렀던 민중들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려가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 고려가요의 첫 번째 특징은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배웠던 시조와 가사는 몇 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음보. 기억납니까? 사음보. 근데 고려가요는 조선시대의 사음보가 아닌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음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민요의 전통적인 민요의 느낌이 강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가 뭘까요? 아리랑입니다. 자, 아리랑 잘 보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한 줄이 세 도막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전한다. 전통적인 민요라는 게 뭔데? 민중들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가 민중들의 노래였다는 것을 삼음보의 율격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용적인 면도 그렇지만. 자, 두 번째, 분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체. 분연체라는 것은 연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동동과 가시리 103쪽과 104쪽을 보시면 연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노래 뭐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이죠.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 같은 경우에는 연이 없습니다. 그냥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시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한 수인데 가끔 연시조를 짓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노래와는 굉장히 다른 분연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굉장히 특별한 특징인데요. 조흥구 또는 여흥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판소리 같은 거 보면 북 치는 고수가 이렇게 북을 치면서 판소리 창하는 사람이 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신나는 대목이나 흥을 올려야 되는 대목이면 북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뭐 얼쑤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흥을 돋우는 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조흥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의 어떤 느낌을 클라이막스에 탁 터뜨려주는 그런 느낌의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고려가요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의미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음악적인 장치입니다. 음악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뭔가 노래의 통일성을 부여하거나 흥을 높이는 데 사용된 것이 조음구나 연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고려 가요는 인간적인 감정, 경기체과는 굉장히 다른 실제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 라고 얘기되는데, 좀 이따가 우리가 가글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민중에서 부르던 노래가 갖고 와가지고 임금위함에서 궁중에서 연회음악으로 편입되게 되면서 전혀 원래 의미와 상관없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근데 걔들은 논외입니다. 실제 그 노래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갑자기 임금님께 충성하자, 태평성대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어떤 형태로? 조음구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둬야 될 고려가요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청산별곡, 그리고 자꾸만 출제되는 가시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동동, 그리고 서경별곡과 정석가, 삼호곡, 상자와 정과정곡,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고려가요 작품이니까 꼭 한번 봐두도록 하세요. 그 중에서 이 서경별곡과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쓰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빼어난 그 문장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님하고 그때가 되면 헤어지겠다, 뭐 쇠를 가지고 풀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풀이 있는 곳에다가 쇠로 된 소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그 쇠풀을 다 먹어야만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그런 작품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애들이 이런 작품인데, 고려시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실한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좋은 작품들이니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고려가요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지난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4분을 주겠습니다. 4분. 시간을 4분을 줄 테니까 다 글을 빠르게 읽으시고 나 다를 감상한 다음에 문제 3문제밖에 안 되니까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4분 문제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풀었으면 시가 빨리 해석이 안 됐거나 고문이 많아서, 혹은 그 첫 번째 가 지문이 길어가지고 그거를 읽는데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학기 때 이제 독서를 배우게 되면 이런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가를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4, 3, 4가 되겠습니다. 혹시 다 맞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맞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 안 맞으니까 수업을 듣는 거죠, 그죠? 너무 다 맞으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고려소교라는 아마 여러분들 5번 틀렸죠, 5번. 네. 5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나와 있는 두 개의 정보 중에 하나하나 그 OX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을 건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수업에 좀 집중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부터 읽어볼게요. 고려소교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궁중연향에 전승되어 불린 노래. 궁중연향이라는 것은 궁궐에서 연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고려소교는 민간의 노래라, 민중의 노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궁중연회라고 하는가? 근데 여기 보시면 고려소교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민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오랜 옛날부터 아마 사람들 노래라는 걸 불렀을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민요라고 하는데, 모든 민요가 다 전승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민중들이 글자를 가지게 된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이 보급된 이후고요. 그전에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비전승, 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전되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지 않는데, 이 고려시대의 노래인 고려가요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시대 노래들, 민중들의 노래들 중 일부가 궁중으로 편입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에서 민요를 불렀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민요를 궁궐에 갖고 와서 불렀을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간의 노래가 궁중의 잔치 노래로 사용된 연어는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의 풍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있는데 대부분은 사랑 노래입니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잔치에도 불렸습니다.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악곡, 연회 때 부를 곡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이 민간의 민중들의 노래가 궁중의 음악으로 수용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 백성들아 이렇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걸 교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화와 관련된 시조를 배웠는데요. 뭐 배웠죠? 주세봉 씨의 뭐? 오륜가 배웠잖아요. 그게 교화예요. 백성들한테 충성을 다하고 살아라, 효도를 다하고 살아라, 어른들을 섬기고 살아라, 이걸 교화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도 이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래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이 진솔하게 반영된 노래 가운데 아무거나 잡아 뽑는 게 아니라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노래를 뽑아서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서 궁중악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왜 궁중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남녀간의 사랑을 신하와 임금의 구도, 남자와 여자를 임금과 신하로 바꿔서 사용하기 좋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임금과 신하 간에도 그만큼 끈끈한 정이, 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좋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 가서도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가사 중에서 정철이 쓴 송미인곡과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 가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임금에 대한 충성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서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한 노래가 고려에서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민간의 가요가 궁중의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밑에 있는 거를 위에서 갖다 쓴 것이죠. 이거는 상하층이 화학의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국의 풍에 실린 건데요. 꾹꾹 물소리 한 상이 하수의 모래톱에 있도다. 물소리 한 상이, 이거는 뭐죠? 자연에 나타나는 어떤 물소리가 보기 좋다는 걸까요? 안 좋다는 걸까요? 보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요조 숙녀와 군자가 좋은 짝. 물소리, 자연의 물소리가 짝을 이루는 것처럼 요조 숙녀와 군자도 좋은 짝이다 하면서 이 두 개가 대칭을 이루는 거죠. 자연에서 인간의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이 남녀간의 어떤 좋은 짝을 만나는 것. 이 자연에서 아름다운 것처럼 남녀도 좋은 짝인데 군자와 요조 숙녀가 좋은 짝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조 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움을 노래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작품들이 문왕의 후비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을 공경을 읊은 것, 풍속과 교화의 시조 등이 이에 대한 평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 왜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 나라가 튼튼해지고 예의 바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권장할 만하기 때문에 궁중에서 불렸다는 거죠. 한편 고려 소교와 시연의 풍은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소교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 때문이랍니다. 그 변화의 세 가지 모습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인 장치예요.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식을 통일시켜버려야 됩니다. 어떤 구절에 나올 때마다 뭔가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느낌을 들게 받아요. 요즘 대중가요에도 랩을 할 때 라임을 맞춘다든지 끝부분에 그 다음에 후렴으로 다른 노래가 나오지만 후렴 부분에 똑같은 말을 넣음으로써 이게 하나의 노래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고려가요에도 어떤 이런 형식적인 장치, 작품 사이에서 중간중간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어떤 형식적인 장치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여러 군데 들어가거든요.
103쪽 보세요. 나와 보면은 눈에 띄는 반복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아우 동동다리. 얘들을 매 연마다 반복하면서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품 전체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특징. 그런데 요 통일성을 부여해줄 때 공중연향을 고려, 즉 임금님 앞에서 불리는 것을 생각하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애틋한 그리움을 보내는 노래에 갑자기 송축의 내용을 담는다는 겁니다. 송축이 뭐냐면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그리움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축복하세요, 덕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누구 앞에서 부르는 거니까? 임금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여. 여러분, 아우 동동다리가 이별과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세요. 가시리. 가시리는 이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시리에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위증질과 태평성대, 태평성대, 나라가 부강하십시오 라는 노래를 이별하면 어쩌지, 나라가 부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작품의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는데, 이게 뭐 때문이다? 민간 노래를 갖고 올 때 누구 앞에서? 임금 앞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붙여서 뭔가 격식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고려가요에, 기록된 고려가요에는 있다는 거죠. 그럼 민중이 실제로 불렀던 고려가요에는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고 해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란 곰배에 맞잡고 복이란 림배에 맞잡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곰배랑 림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데 이걸 해석해야 된다, 그럼 아는 단어만 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는 단어 뭐 있어요? 덕, 복, 그 다음에 받잡고. 자, 받잡고는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배웠으면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잡을 빼고 해석하셔야 돼요. 받고입니다. 받고. 덕을 받고 복을 받고 해요. 덕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배가 뭐 한 잔, 두 잔 할 때 1배, 2배 하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잔이에요, 잔. 그릇. 그러니까 덕을 그릇에 받고 복을 그릇에 받고입니다. 여기서 곰배는 뭐 뒤에 뒷잔, 남배는 앞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앞잔, 뒷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 받잡고가 받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이 잡은 뭐냐면 높임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다 라는 데 쓰다를 높임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쓰시다 라고 하죠. 그 시와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좀 더 배우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까지만 얘기한다면, 그걸 배우려면 덕을 잔에 받고 복을 잔에 받아 덕이며 복이라 헌할 하는 것을 나아라 바치러 오십시다. 바치러 오십시오. 덕을 받고 복을 받아 덕을 바치러 오세요 하고 아우 동동다리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후렴구 좋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년의 내용은 뭡니까? 송축이죠. 그럼 우리가 가요에서 읽었던 바에 따르면 송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어쩌면 이 동동은 얘가 삽입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건데. 그러면 뒤에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정월, 1월이죠. 1월, 날인물, 뭐라고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 했잖아요. 날인물, 냇물. 정월의 냇물은 어저 녹정합니까요? 1월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얼다 녹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정월에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자, 누리는 아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누리 순우리말이에요. 세상, 세계, 온 세계. 세상 가운데 나서 태어나서 몸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서 몸이, 홀로는 뭐겠어요? 홀로. 그리고 여다거든요. 여다. 그러니까 여다라는 말을 알아둬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다. 지내다. 알고 있는 친구인데요. 몸이 홀로 지내는구나. 정월에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몸이 홀로 지내는구나. 무슨 감정이에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자, 다호라는 갔구나입니다.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갔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 이 젖은 요거 밑으로 내리면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습. 만인을 비추신 모습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 동동은 내가 사랑하는 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높이 켠 등불처럼 만인을 비추실 그런 인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났다는 거니까 예찬이라고 하는데 님의 어떤 모습? 만인에게 비추신 영향력 있는 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월 가면 3월 나며 개한 열린 만춘 늦은 봄의 달외꽃이죠. 달외꽃 진달래꽃 3월에 피는 늦은 3월에 피는 달래꽃이요. 자, 이건 어떻게 읽을래요? 맨 밑에 거 남이 그 다음에 부러워할 즈을 모습을 디녀 태어나셨다. 오, 잘하네요. 3월에 핀 달래꽃이요. 달래꽃이 보면서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님의 모습이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라는 거죠. 2열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님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3열에서는 달래꽃처럼 아름다운 님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동동이 여기서 3월에서 끝나지만요. 4월, 5월, 6월 끝까지 해가지고 1년 12달의 순서에 따라서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월까지.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월령체 형식이라고 불러요. 월령체. 달달마다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월령체가 동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의 가사인 농가월령가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농가월령가를 보세요. 근데 농가월령가는 농촌의 모습을 드러낸 거고 동동은 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만 비슷합니다. 이 동동은 정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달의 특징을 언급하며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감정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님이 이렇게 멋진데 내가 못 지내니까 외롭다. 이 소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달마다 세시풍속이나 계절적 배경을 활용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3월 달래꽃 핀 거, 그 다음에 1월에 얼었다 녹았다는 냇물, 그리고 2월에 높이 켠 등불 같은 경우는 2월 보름에 등불을 켜는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한가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시풍속, 명절과 풍속을 얘기하거나 그 계절의 특징을 언급해놓고 님과 연관시키면서 12달을 부르는 노래가 동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동의 전문을, 이걸 뭐 인터넷 쳐도 나오는 거니까 동동 전체를 꼭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가시리는 더 쉽습니다. 위증절과 대평성대는 영꼬니까 버려버리시고, 가십니까? 가십니까? 오늘 가시나요? 가시나요? 버리고 가시나요? 나남도 약간 후렴구 같은, 영거 같은 부분을 해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로는 나보고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님이 가면 날 살 수 없는데 어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잡사와 잡아 두월이 많아나 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내가 너무 잡아두면 서운해서 안 올까봐, 약간 밀당 같은 느낌이기도 하긴 한데, 서로님, 서러워하는 님 보내, 서러운 님, 뭐 자기가 서러운 걸 수도 있고 님이 서러운 걸 수도 있고 해석은 다양하지만 서러운 님을 보내온다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님과도 잠시도 헤어지기 싫은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동동하고 좀 달라요. 특별한 비유라든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복과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가시는 님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슬픈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중세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들지만 사실 현대국어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뭐 지금의 이별의 노래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래 가사와. 고려가요답게 삼음보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고전시가의 큰 흐름 중 하나가 이별의 정한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노래.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동동이고요. 굉장히 옛날 노래, 고대 가요인 황조가에서부터 한시, 송인, 고려가요 서경별곡, 조선시대 황진이의 시조, 현대시의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안 울겠습니다는 이런 것들이 이별의 정한의 흐름을 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연,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 사단 구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게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기승전결이에요. 그리고 3단계일 경우에는 기서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해석을 해봤고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많이 맞췄을 건데, 이거는 뭐 문학적인 사고방식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라 글을 잘 읽었는지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고려 소교는 조선시대에서 궁중연양에 사용되었다. 맞나요? 맞아요. 제일 첫 번째 줄에 그게 되어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맞네. 2번 시경의 풍은 조선의 공중학에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이것도 보시면
민간의 노래가 공중잔치로 연호는 중국의 오래된 시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조선의 공중에서도 이를 참고했다고 돼 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3번 시경의 풍이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4번 시경의 풍과 고려 소변은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 반대죠. 네. 하층이 상층에 영향을 준 노래라고 보면은 딱 그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궁중왕에서는 남녀와 사랑이 군신관계로 확장 전환될 수 있다라고 글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거는 글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마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5번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에서 디귿을 봐야 되는데 기역이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한다는 얘기고 니은은 축복을 비는 거, 디귿은 이별과 상황과 동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잘 보십시오. 나의 아의 동동다리는 기역의 예로 볼 수 없다. 나의 아의 동동다리는 어떤 부분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와서 뭐를 만들어주는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부분인데 이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아의 동동다리는 기역의 예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자 이거 잘 봅시다. 나의 서사에서 아의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뭐예요? 자 나의 서사에서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나의 서사가 여기잖아. 아의 동동다리 제외하면 이거잖아. 네. 요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거, 요 부분 갖고 덕이란 곤배에 바쳤고 복이란 여기에 바쳤고 덕이란 복을 바치러 덕복을 바치러 오십시오 하는 송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세요. 가의 서사에서 아의동지를 제외한 부분은 1번 기역의 예로 볼 수 있으나 걔가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반복이 됩니까? 아니요. 반복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틀렸잖아. 디귿의 예로는 볼 수 없다. 이면의 상황과 동떨어지잖아. 송축이 이거라고 상관이 없잖아. 완전 틀렸어 이거는. 그럼 3번 볼까? 나의 서사에서 아의동동자리를 제외한 이 부분은 자 니은의 예로 볼 수 있다. 니은이 뭔데? 송축의 내용. 네. 이게 송축이잖아. 송축으로 볼 수 있잖아. 네. 답이잖아. 적절한 거. 이거 왜 틀릴까? 이렇게 천천히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4번 볼까요? 다의 위증질과 대평선대는 송축의 내용. 대평선대니까 송축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네. 디귿의 예. 이별과 상황과 동떨어지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맞는데 이게 틀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5번 다의 1년에서 위증질과 대평선대를 제외하면 뭔데?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 부분은 송축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슬픈 거잖아. 떠나서 슬픈 거랑 송축이랑은 다른 거잖아. 근데 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송축인지 이별인지 반복인지 내용인지를 판단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가를 참고하여 A 나다를 감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나가 이거죠. 그 물수리가 있는데 군자하고 요조 숙녀가 좋은 짝이라고 말한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나오는 거 맞죠? 네. 설명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월령에서는 남녀가 하는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 정월령이 뭔데? 그 누리 가운데 홀로 지내다? 그래서 내 혼자 지낸다니까 뭐가 드러나는 건데? 외로움이 드러나는 거 맞지? 1번 동그라미. 2번 A의 물수리 현상과 나의 달의 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답니다. 물수리가 잘 어울리니까 군자와 요조 숙녀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니까 물수리에 대한 그것은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 게 맞죠? 잘 어울리는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만춘 달의 꽃은 뭐 때문에 갖고 온 겁니까? 님의 멋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치 맞죠? 동그라미. 자 A에서는 화합해서 즐겁게 어울리는 거. 즐거운 화합 맞잖아요. 네. 자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 왜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별 맞네요. 자 4번 A에서는 일행과 이행. A의 일행과 이행은 뭔데? 꾹꾹 우는 물소리 현상이 하구의 모래톱이 있도다가 변화했다는 대칭입니까? 차라리 1, 2행과 3, 4행이 비슷한 느낌으로 대칭이 되는 거지 1행과 2행이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의 1년 2년은 뭔데? 다의 1년 2년. 다의 1년 2년은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나는 왜 버리고 가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대칭이에요? 내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는 거지. 그래서 대칭 구조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성적인 사랑이니까 시경의 풍에 실어서 궁중에서 불렀던 거고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달의 꽃 같은 그런 모습과
높이편 등불 같은 그 덕을, 님의 덕을 찬송하는 노래가 맞고,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헤어지니까 슬픈 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였던 가시리와 동동을 살펴봤습니다. 동동은 12월까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살펴봐야 될 고려가요 작품 한 7작품, 8작품 봐줬는데 전부 다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임팩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려 소교 작품 끝까지 보셔서 수능에 고려가요가 나오면 땡큐 하면서 다 맞출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